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조선의 왕 중 가장 위대한 리더는 누구일까요? 뛰어난 리더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과 예술을 발전시켰으며 조선의 기틀을 더욱 견고하게 다진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성취들 뒤에 숨겨진 그의 리더십은 어떠했을까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도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그는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넓은 시각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뿐 아니라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끄는 모든 리더들에게 많은 메시지와 영감을 줍니다. 신간 조선 왕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으로 열어간 태평성대. 어릴 적부터 많은 역사서를 접하며 군사력만으로 강국이 될 수 없음을 안 세종은 문화 강국을 꿈꾸며 조선을 위한 조선의 것들을 만들고자 했다. 특히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명나라의 것을 표방하거나 따르는 것이 많았으며 언어, 기후, 향토, 계절 등의 다름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해결해 보고 싶었다.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바로 민족의 언어, 즉 한글 창제가 있었다. 한글이 창제된 해는 세종 25년인 1443년이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해례보는 2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은 예의편으로 한글을 만든 이유와 사용법에 대해 기술했고 2권은 해례편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지도서나 해설서 역할을 한다. 한글 창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한글 창제는 세종의 단독 작품으로 봐야 한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종이 주도했고 맏아들 문종과 정의공주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훈민정음 창제에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오해의 시작은 조선 전기 성현이 쓴 용제 총화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세종이 언문청을 설치하고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언문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은 한글 창제 후 61년이 지나 집필됐으며 한글 창제 당시 성현의 나이는 4살에 불과했다. 한글 창제가 아닌 해설 지도서인 해례본의 편찬 작업에 참여한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이 동각 잡기에도 나오는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후 신숙주와 성삼문 등에게 운서를 편찬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글 창제를 시작부터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했다면 집현전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최만리가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세종 26년 2월 훈민정음 창제 2달 후 집현전 부재학 최만리 등 7명이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의 단독 작품으로 봐야 하며 명나라와의 갈등을 고려하고 신료들의 반대가 분명할 것이기에 비밀리에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직접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문자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는 백성들의 억울함에 대해 집현전 학사들과 언쟁하는 기록이 있다. 당시 법률 문서는 한자와 이두가 섞여 이 또한 어려웠다. 이에 세종은 백성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지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며 말과 글이 다른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리 글자를 만드니 배움이 짧은 백성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눈 감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무지한 백성을 깨우쳐 그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길 바랐다. 군주로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주체성이 강한 자주적인 군주였다. 언어는 명나라처럼 대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조선의 언어를 만들겠다는 상상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글 창제 후 3년간의 준비, 즉 훈민정음 글자를 다듬고 쉽게 배우고 전파할 수 있도록 자세한 풀이를 담아 1446년 음력 9월 훈민정음이라는 책으로 펴내며 한글을 반포한다. 이 날을 유추하니 양력으로 10월 9일이다. 즉 한글 반포일을 현재 한글날로 삼은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제 질서 속에서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정치 외교적으로 사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세종 역시 철저하게 명나라를 존중하며 사대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대는 실리 외교를 위한 일종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사대에 갇히지 않고 자주적 활동으로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을 남겼다. 세종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찬미, 반미, 찬중, 반중을 외치기보다 쓸 용자를 써 용미, 용중을 생각할 때이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을 이용해 실리를 얻는 세종의 지혜로움은 오늘날 관료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세종의 업적으로 북방 개척을 빼놓을 수 없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헛되이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세종은 사군 육진을 개척해 조선의 행정구역을 편성해 영토를 확장했다. 두만강 지역에는 문신인 김종서를 보내 과거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지 조사해보고 결정하도록 했다. 고려 때 윤관이 만든 동북 구성의 위치를 찾아보고 공엄진에 비석을 세웠다고 하니 확인해서 조선의 영토를 어디까지 할지 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온성, 종성, 회령, 부령, 경원, 경흥에 육진을 설치한다. 이때 만든 행정구역이 지금의 한반도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압록강 지역은 무장 최윤덕을 보내 여진족을 토벌하고 어연, 우예, 무창, 자성에 사군의 행정구역을 신설했다. 사군은 명나라와 맞닿은 지역이기에 조심스러운 군사작전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세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싶었기에 기름진 그 땅을 취하고 조선의 백성을 괴롭히는 여진족을 몰아내 북진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다. 또한 세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군사 제도를 정비했다. 몽골과 여진족 등 북방 세력을 막기 위해 육군 중심의 군대를 양성해 사군 육진을 방비하고 세력이 커진 남쪽의 왜구를 막기 위해 수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한정된 군사로 한반도 전체를 방어해야 했기에 화력이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세종은 꾸준히 무기 개발에도 힘썼다. 특히 조선의 자랑인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신기전은 한자 그대로 귀신 같은 기계식 화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 번에 여러 발의 화살을 날려 여진족과 같이 기병을 주 공격으로 하는 적을 상대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됐다. 대신기전은 길이가 무려 5m 60cm로 화약에 의해 1, 2km를 날아가는 조선의 첨단 무기로 현 시대의 로켓으로 봐도 무방하다. 세종은 외세에 휘둘리는 조선이고 싶지 않았다. 국력이란 경제, 문화와 군사력이 함께 성장할 때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런 강력한 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다. 자주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책을 사랑한 세종이지만 무기 개발에 소홀하지 않았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세종이야말로 융복합 인재이며 리더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최초의 국민투표, 노비의 출산휴가, 세종 대의 애민정책. 세종 12년 조선 최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새로운 세법인 공법 제정을 두고 국민들에게 찬반을 물은 것이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던 기존의 정률세제 방식을 대신하여 토지 한 결당 쌀 12를 걷는 정액세제 방식인 공법을 마련하고 전 국민에게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국민투표는 1430년 3월 5일에 시작해 그해 8월 10일까지 총 5개월이 소요됐다. 전 근대 사회에서 특히나 왕권 국가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한 예는 없었다. 세종 12년 8월 10일 담당 부서인 호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투표 인구 17만 2,806명, 노비와 여자, 어린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호주들이 참여한 의견 수렴에서 국민의 4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찬성 57.1%, 반대 42.9%로 평지가 많은 경기, 전라, 경상 지역은 찬성 비율이 99%였다. 하지만 산지가 많은 평안, 함경, 강원 지역은 반대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세종은 이렇게 반대가 많고 지역적 편차가 큰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었다. 국민투표 후 세종은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현장에 관리를 파견했다. 또한 대신들과 공법의 보완점 및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나갔다. 찬성이 많이 나왔지만 반대도 적지 않아 바로 시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책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 26년 법률을 확정짓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무려 14년이 걸린 것이다. 개선된 공법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전분 6등법은 토지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 9등법은 한 해의 풍흉 정도를 상상에서 하하의 9등급으로 나누어 그 해의 등급에 따라 토지 한 결당 걷는 세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한 결당 12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려면 원안에서 백성들의 형편을 섬세하게 살펴 정교하게 다듬어낸 정책이었다. 한 명의 백성이라도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며 고통받는 자가 없도록 하고 싶었던 세종은 신중했다.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세종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군주라는 것이 한글 창제와 국민투표를 통한 세제 개혁으로 확실히 드러난다. 이후 450년 동안이나 조선의 과세 기준 원칙으로 적용될 만큼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이 정책은 백성을 위해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기에 더욱 가치 있다. 국가 정책에 변화를 줄 때 이렇듯 신중하게 접근하는 세종의 리더십은 현재 정치인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본받아야 할 정치 철학이며 기술이라 여겨진다. 빅보스 세종이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골라달라고 한다면 소통과 위임의 리더십을 말하고 싶다. 세종 국정 운영의 시작은 회의로부터 시작했다. 먼저 그대들의 의견부터 듣겠다 라며 신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했다. 소수 의견의 대명사라 불리는 허조는 모두가 찬성하는 가운데서도 반대하기로 유명했다. 허조가 홀로 반대했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많이 나타난다. 참을성이 부족한 군주였다면 매번 딴지를 거는 허조를 좌천시켰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종은 그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중용했다. 그리고 정책이 정해지면 그 일을 맡은 신하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정책이 정해지기까지는 신중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주저없이 믿고 맡기는 소통 위임형 리더로서의 세종이었다. 지식 인재 양성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탁월한 지도자 세종은 민족의 글자를 만들어 수준 높은 문자를 가진 문화 강국인 한국을 잇게 했다. 또한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강국을 만들어 자존심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려 했던 주체적인 왕이었다. 무엇보다 500년 전 인간 존중을 깨우치고 노비와 죄수에게까지 애민을 베푼 성실하고 착한 왕, 대왕 세종. 슈퍼맨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조선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까지 조선왕 그리고 리더십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리더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리더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리더를 만나기란 쉽지 않고 내가 그런 리더가 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런 업적만 쌓은 왕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을 다듬어가며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결정을 내려온 리더였습니다. 그가 조선에 남긴 흔적은 단지 한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리더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종대왕이 보여준 깊은 지혜와 고민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